이번 페이지에서는 Managing the Product Life Cycle, Role of a Product Manager, 제품 관리자 혹은 여기 브랜드 매니저도 나오죠. 브랜드 관리자, 이런 제품 관리자나 브랜드 관리자가 이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해서 어떠한 책임들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런 제품 관리자는 PLC 단계에 걸쳐서 제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파악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의 제품 관리자는 또 이렇게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하게 되면 도입기부터 또 이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마케팅 프로그램 임플리멘테이션,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책임도 지겠죠. 제품 관리자는 프로덕트 라인,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에 대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관리자, 브랜드 관리자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제품 및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CDI와 BDI라는 것을 이제 측정함으로써 어떻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제품 혹은 브랜드를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가, 이런 CDI와 BDI를 분석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CDI하고 BDI는 기본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강세 혹은 약세 부문을 파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브랜드, 내 제품이 강한 곳은 어디고 약한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마케팅 노력을 집중해야 될 그런 부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DI, BDI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케팅 대시보드라고 하는 예가 나와 있죠. 마케팅 대시보드는 이런 마케팅 관리자들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전략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그림 같은 것, 테이블, 그림 이런 것을 이제 뿌려주는 그런 것을 이제 대시보드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Knowing Your CDI and BDI, 여러분이 제품 담당자 혹은 브랜드 담당자라면 여러분이 담당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런 CDI와 BDI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CDI와 BDI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계속 용어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Your assignment, 여러분에게 떨어진 과제가 이겁니다. Examine the brand's performance and identify growth opportunities.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의 어떤 성과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성장 기회, growth opportunities. 어디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For the All Fruit brand.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의 담당자냐면 여기 All Fruit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All Fruit. 이 All Fruit은 어떤 브랜드냐면요. 과일 주스 음료의 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among household that consume prepared fruit drinks. 이게 바로 제품 캐티고리입니다. prepared fruit drinks. 그러니까 여러분들 prepared fruit drinks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트나 그런 데 가보면 주스 팔죠. 과일 주스. 그런 마트 같은 데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파는 과일 주스가 prepared, 그죠? 준비된,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는 어떤 거죠? 생과일 주스는 미리 준비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생과일 주스는 카페나 그런 음식점 같은 데서 주문을 받고 나서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건 프리페어드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트 같은 데서 플라스틱이나 어떤 유리병 같은 데 넣어서 판매되는 미리 다 그 준비되어서 이렇게 패키징 되어서 파는 그런 우리가 흔히 구입해서 마시는 그런 과일 음료를 prepared fruit drink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프로덕트 캐티고리가 되고요. 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의 브랜드가 올 프루시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예, 우리 과일 주스의 브랜드가 올 프루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시보드의 그림을 보고 이제 growth opportunities. 내가 어디에 노력을 하면 어느 세그먼트에 노력을 집중을 하면 성장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CDI와 BDI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겠죠. CDI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Percent of the total Asia population in a market segment. 예. 문장이 너무 길죠. 근데 이 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 전체 시장이 내가 지금 궁금한 시장이라 아니면 내가 이 올프루시라고 하는 주스를 판매하는 내가 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상정을 해본 거예요. 굉장히 통이 크죠. 아시아 전체 시장.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파퓰레이션. 예. 일단 마켓 세그먼트. 예. 마켓 세그먼트는 시장 세분 시장이죠. 세분 시장.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세분 시장이 크게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분 시장을 뭐 다양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자녀. 예. 자녀가 없는 가구. 그죠? 요게 하나의 세그먼트고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자녀가 13세 내지 18세인 자녀가 있는 가구. 그다음에 여기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세에서 12세 자녀가 있는 가구. 이렇게 자녀의 연령대에 의해서 크게 시장을 4개로 구분했어요. 요 각각이 마켓 세그먼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마케팅을 전개하는 아시아 담당 마케팅 담당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아시아 전체 이 주스 시장을 과일 주스 시장을 이렇게 4개 세분 집단에 따라서 퍼센트 오브 더 토탈 아시아 파퓰레이션, 그죠? 아시아 전체 인구를 요 4가지 집단의 비중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 시장이 아시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비중. 그게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요. percent of product categories total Asia sales in market segment. 예. 그래서 보시면 이너 마켓 세그먼트 요 4개 각각의 세분 시장에 있어서 product categories total Asia sales. 예, 그러니까 이 product category가 이거죠. prepared fruit drinks. 그죠? 예, 과일 주스. 그죠? 미리 준비돼서 병에 넣어서 파는 그 과일 주스 시장. 그죠? 아시아에서 팔리는 전체 과일 주스 판매량. 그죠? 그 판매량을 요 4개 시장별로 나눠 주는 거예요. 퍼센트로. 그죠? 퍼센트 오브 프로덕트 캐티고리스 각 요 세분 시장별로 토탈 아시아 세일즈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CDI가 되는 겁니다. CDI.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CDI가 캐리고리 디벨로먼트 인덱스라고 그랬죠. BDI는 캐리고리 대신에 브랜드. 그래서 우리가 먼저 CDI를 구할 수 있고요. BDI도 비슷해요. 예, PDI도 보면 분모는 똑같죠. percent of the total Asia population in a market segment. 그죠? 요 각각 4개의 세분 시장이 아시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단 각각에 대해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각 시장에 대해서 percent of brands total Asia sales in a market segment. 예, 요 분자만 바뀌죠. 분자가 CDI에서는 이 prepared fruit drinks 전체가 이 세분 시장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였는데 여기서는 그 prepared fruit drinks 시장 전체가 아니라 brands total, 그죠? 우리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올 fruit이라고 하는 브랜드니까 올 fruit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 주스가 요 각각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비중. 그게 이제 BDI가 되는 거예요. BDI. 그래서 BDI와 CDI를 이 각 4개 시장에 대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요 세로축이 BDI죠. 그 다음에 가로축이 CDI예요. 그래서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왜 100을 기준으로 했냐면, 자, 100이 무슨 기준이냐면 이 시장의 평균 수준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의 평균 수준. 그러니까 CDI 같은 것도 어떤 세분 시장이 인구 비중으로 볼 때 전체 이 아시아에서 판매되는 수량의 평균적인 정도 이 prepared fruit drinks, 이 과일 주스를 소비하고 있으면 아시아 전체 시장의 평균 정도로 인구 비중을 고려했을 때 소비하고 있으면 그 시장은 CDI가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 대비 뭐 주스를 더 많이 마시는 시장도 아니고 덜 마시는 시장도 아니란 뜻이에요. 100이 나오는 건. 그럼 BDI가 100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BDI가 100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BDI가 100이라는 거는 아시아 전체 시장에 팔리고 있는 우리 올 프루트 주스의 평균적인 양이 있는데 그게 다른 시장 대비, 그러니까 아시아 평균 시장 대비, 그러니까 아시아 평균 시장의 그런 우리 주스의 판매량의 평균적인 양과 일치한다. 예, 해당 세그먼트에서 소비하고 있는 양이 아시아 전체에서의 소비량의 평균적인 수준과 같다라고 하면 100이 나오는 거예요. 100이 넘으면 다른 시장보다 우리 BDI가 100이 넘으면 다른 시장들보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 세분 시장이 우리 주스를 더 많이 마시는 시장이다. BDI가 100보다 작으면 그 세분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우리 주스를 덜 마시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CDI가 여기 보실까요? CDI가 보면 여기 120, 130 이 두 군데는 100이 넘죠.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을 적용해 보면 다른 시장 대비 이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는 세분 시장이에요. 이 두 시장이 평균 대비 주스를 많이 마시는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스 업체들은 이 시장이 되게 좋겠죠. 주스를 많이 마시는 시장이니까. 반면에 여기 두 시장은 CDI가 100보다 한참 낮죠. 100보다 한참 낮아요. 주스를 잘 안 마시는 시장이에요. 특히 여러분 여기 보세요. CDI가 40이죠. 100보다 한참 낮죠. 이 시장은 주스를 정말 안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주스를 많이 마시는 세분 시장과 주스를 덜 마시는 세분 시장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자녀가 7살에서 18살 정도 나이에 있는 가구가 이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고 자녀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주스를 좀 덜 마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BDI를 볼까요? BDI도 똑같아요. 보시면 위에 있는 두 개 시장은 BDI가 30, 90으로 100보다 낮죠.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아시아에서 팔리고 있는 수준 대비 다른 시장보다 우리 브랜드가 부진한 시장이에요. 우리 브랜드가 부진한 시장. 반면에 이 밑에 두 개는 110과 120이죠. 110과 120. 즉 우리 브랜드가 다른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시장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만 보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여기 볼까요? 여기는 과일 주스를 굉장히 안 마시는 그런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도 다른 시장 대비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 주스 전체가 여기선 잘 안 팔려요. 다른 브랜드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일 주스 업계가 힘을 모아서 이 시장을 대상으로 주스를 많이 마시자 캠페인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근원적 수요 배웠었죠. 프라이머리 디맨드. 그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규모가 작으니까 뭐 우리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일단 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선 근원적 수요를 키우는데 업계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오른쪽 두 개는 주스를 평균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많이 마시는 시장이죠. 근데 우리 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보면 여기는 120, 130으로 약간 우리가 낮기는 하지만 뭐 비슷해요.
시장도 다른 시장 대비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고 우리 브랜드도 다른 시장 대비 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시장 평균보다는 좀 낮으니까 여기도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주 급한 시장은 아니에요. 어디가 급하냐? 여기가 굉장히 급한 시장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급한 시장이에요. 그죠? 120으로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는데 우리 브랜드는 다른 시장보다 많이 팔리지 않고 있어요. 다른 시장, 평균 시장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 대비 이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은 부진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주스를 많이 마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CDI 전체적으로 주스를 많이 마시지 않는 시장이에요. 아시아 전체 평균 대비. 그런데 우리 브랜드를 보면 110 아시아 시장 평균 대비 이 시장은 더 우리 브랜드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특별히 지금 뭔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CDI하고 BDI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 나와서 저도 설명을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은 CDI, BDI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마케팅 담당자들은 마케팅 대시보드를 보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디가 지금 시급하게 마케팅 전략의 수립, 시행 혹은 변경 이런 게 필요한지 또 어느 시장은 기존의 전략을 지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그림이나 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Managing the Product Life Cycle, Modifying the Product or Marke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품을 수정하거나 시장을 수정하는 방법. 자, 뭘 수정한다는 것일지 좀 궁금하시죠? 여기서 이런 제품을 수정하거나 시장을 수정한다는 의미는 수익이나 매출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런 제품을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마켓 모디피케이션 즉 시장을 수정하는 방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마켓 포지셔닝과 관련돼서 포지셔닝을 다시 하는 리포지셔닝, 재포지셔닝 이제 그러한 방법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product modification 제품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품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product bundling, new characteristics가 크게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product bundling은 우리 번들 많이 얘기하죠. 번들. 그죠? 제품을 단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개별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는 걸 우리가 번들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듯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면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것들을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패키지로 구매하게 되면 돈은 좀 더 들어가지만 개별 단품으로 살 때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렇게 구매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조합 단품으로 팔던 것을 이렇게 번들링함으로써 어떤 판매 확대와 이익 증가의 기회를 이제 또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new characteristics,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남성들의 그 정장 같은 경우에 양복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 옷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김이 잘 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면으로 만든 그런 캐주얼웨어와는 달리 남성 정장은 과거에는 이렇게 세탁기에 돌리거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세탁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로가디스 스마트 수트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기 클릭하시면 광고가 링크가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로가디스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냐면요. 물빨래를 해도 되는 그런 스마트 수트라고 하는 신제품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양복은 물빨래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세탁을 할 수 없어서 뭐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물빨래를 해도 되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간편하게 양복을 세탁해서 입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면 또 수요가 증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마켓 모디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마켓 모디피케이션. Finding new customers. Increasing a product's use. Creating a new use situation.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각각 어떤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Finding a new customers. 네, 이 방법은 기존의 고객들이 아닌 새로운 고객을 찾는 거죠. 예, 새로운 세분 시장을 타겟으로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할레이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미국 오토바이 아시는 분들 많죠? 굉장히 좀 시끄러운 배기음이 나는 그런 오토바이인데요. 이 할레이 데이비슨은 전통적으로 남성 고객들, 굉장히 터프한 남성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집중했는데요. 성장이 점차 둔화되자 이 할레이 데이비슨은 여성 고객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겟 마켓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creasing a product's use, 제품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는 주로 아침에 마시는 음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오렌지 주스는 아침뿐만이 아니라 점심, 저녁, 밤에도 마시기에 적합한 음료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제품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ing a new use situation, 새로운 사용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베이킹소다라는 제품 아시나요? 예, 베이킹소다는 원래 음식 재료였어요. 음식 재료인데 베이킹소다는 굉장히 팔방미인 제품이어서 세제, 나중에는 이 베이킹소다가 천연 성분이면서 이런 세제로서의 역할도 잘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즘에 보면 다양한 세제에 이런 베이킹소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이킹소다는 탈취 역할도 잘합니다. 탈취.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양한 곳에서 이런 탈취가 이제 필요한 곳이 있죠. 신발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곳. 그래서 이런 베이킹소다는 또 탈취제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킹소다라고 하는 제품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용도, 새로운 사용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프로덕트 리포지셔닝, 프로덕트 재포지셔닝에 되겠습니다. 자, 재정의화 뭐 이렇게 번역하는 교재도 있어요. 재정의화, 좀 어렵죠. 자, 이런 재포지셔닝, 재정의화는 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 소비자의 마음에 차지하는 장소, 그죠? 포지셔닝, 소비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잘 포지셔닝을 시켰는데 그 위치를 변경시켜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객들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reacting to a competitor's position. 경쟁사의 포지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뉴발란스 운동화 제가 사진을 붙여놨죠. 뉴발란스. 여러분들 뉴발란스 운동화 신어본 분들 많이 계시죠? 바로 이 뉴발란스가 이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사는 기능성을 내세워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발란스는 기능성으로 이렇게 나이키와 맞붙어서는 도저히 잘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능성이라고 하는 포지셔닝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착용감, 우리가 피트라고 하죠. 피팅감, 이런 착용감 쪽으로 어필을 해서 그쪽으로 편안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쟁사가 어떤 포지셔닝을 추구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리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reaching a new market. 새로운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어필하기 위해서 재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니레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19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립튼 아이스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붙여놨죠, 사진을. 립튼 아이스티를 소개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스티가 없었어요. 립튼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먹는 티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 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핫티, 그러니까 뜨거운 차가 식어버린 것. 여러분, 뜨겁게 먹어야 되는 차는 뜨겁게 먹어야 맛있죠. 커피 뜨거운 때 먹어야 맛있지, 식어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차갑게 먹는 아이스티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티가 식어버린 것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탄산을 첨가했어요. 탄산. 아이스티, 동일한 아이스티인데 기존에는 탄산이 없는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아이스티에 탄산을 첨가한 다음에 아이스 청량음료, cold soft drink. 우리가 소프트 드링크라고 하면 다양한 청량음료들, 그죠?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료들 있죠. 그래서 이런 cold soft drink, 그러니까 이것을 차로서 포지셔닝한 게 아니라 이것도 소프트 드링크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더니 굉장히 성공적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진 보시면, 그죠? 이게 어떤 차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막 거품이 보이면서 청량음료, 그렇죠? 아주 시원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 드링크 쪽을 더 강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재포지셔닝이 되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tching a rising trend. 새롭게 막 떠오르는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재포지셔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 인터넷에 났던 기사를 여기다가 붙였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 이렇게 했죠.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수소자동차, 그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런 무공해 자동차를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는 저공해 혹은 무공해 자동차들이 점점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서는 과거에는 가성비 좋은 자동차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친환경차 이렇게 떠오르는 트렌드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hanging the value offered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제공하는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재포지셔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ading up, 또 하나는 trading down. trading up은 뭐냐면요,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더 고품질로 만들어서 제품의 가치를 추가하는 겁니다.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재포지셔닝하는 방법이고요. 트레이딩 다운은 이제 아시겠죠? 트레이딩 다운은 제품의 특징 혹은 품질, 가격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가격을 좀 낮추고 품질 수준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좀 많았다면 일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조금 제거하면서 가격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재포지셔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브랜딩. 브랜딩은 이제 브랜드 매니지먼트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브랜딩은 무엇이냐? 브랜딩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브랜드 네임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가 여러분들 한번 둘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먼저 브랜드 네임부터 볼까요? 브랜드 네임은 뭐죠? Any word, device, or combination of these used to distinguish a seller's goods or services. 그러니까 어떤 단어 혹은 디자인, 장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 디자인,
뭐 소리, 소리도 이제 브랜드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shape, 어떤 모양.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여기 사과 모양, 그 다음에 어떤 컬러, 때에 따라는 컬러도 하나의 또 브랜드 요소가 되죠. 여러분들 티파니라고 하는 보석에서 사용하는 티파니 블루라고 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색상은 특허로 등록이 돼 있어요. 티파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이런 게 다 브랜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개별적인 것도 브랜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의 컴비네이션, 조합, 이런 조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들로부터 디스팅기시, 구분되도록 해주는 것이 브랜드죠. 브랜드 네임이죠. 그럼 브랜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using, 제가 using을 강조해놨죠. using a name, phrase, design, symbols, or combination of these to identify its products and distinguish them from those of competitors.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름, 그죠? 밑에 나와 있는 브랜드 네임, 혹은 phrase, 혹은 어떤 문장, 어떤 디자인, 혹은 상징, 그죠? 혹은 이러한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경쟁사들로부터 구분되도록 그것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브랜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랜드 네임과 브랜딩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요. 트레이드 네임은 뭘까요? 브랜드 네임은 알겠는데 트레이드 네임은 뭐지? 트레이드는 무역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거래? 자, 트레이드 네임은 뭐냐면요. Commercial Legal Name under which a company does business. 회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상업적, 그죠? 상업적이면서 법적인 이름을 트레이드 네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 말은 문장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브랜드 네임하고 어떻게 달라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브랜드 네임과 트레이드 네임을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토요타. 토요타의 브랜드 네임은 토요타예요. 토요타. 근데 토요타 회사의 트레이드 네임은 뭐냐면요.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트레이드 네임의 차이예요. 트레이드 네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커머셜 리걸 네임, 그죠? 상업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트레이드 마크. 여러분들 제품 이름에 보면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R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고 혹은 브랜드 이름 옆에 TM이라고 써 있고 이게 트레이드 마크의 약자죠. 자,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It identifies that a firm has legally registered its brand name or trade name so the firm has its exclusive us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우리가 법적으로 등록한 거야. 그러니까 exclusive use, 우리만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R자나 TM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TM이나 R이 붙어 있다는 건 너희들 우리 이 이름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트레이드 마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심했고 현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곳은 더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product counterfeiting, 모조품, 복제품 이런 그죠? 그 다른 사람이 힘들게 구축한 브랜드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은 불법 복제된 영화 DVD를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브랜드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브랜드 퍼스널리티하고 브랜드 에쿼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브랜드 퍼스널리티, 우리말로 번역하면 브랜드 성격, 브랜드 개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a set of human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 brand name. 즉 브랜드 이름과 관련된 일련의 인간적 특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일련의 인간적 특성. 즉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뭐 활발하다 수줍어한다 뭐 적극적이다 이런 것을 느끼듯이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볼 때도 마치 사람의 성격을 느끼듯이 어떤 성격, 개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관리자들은 이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개성으로 전달되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개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는데요. 뭐 한 연구에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브랜드를 볼 때 느끼는 개성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traditional, 전통적인 성격, 사람이 어떤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것처럼 이 브랜드는 되게 전통적인 느낌이 들어, 이런 브랜드가 있고, romantic, 뭔가 낭만적인 그런 브랜드. 그다음에 rugged, 여러분들 rugged는 좀 낯선 단어죠. rugged. rugged는 뭔가 뭐 강인하다, 단호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거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rugged란 느낌. 또 sophisticated는 좀 세련된, 교양 있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련된 느낌을 주는 브랜드도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rebellious, 반항적인, 이런 반항적인 느낌을 주는 브랜드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반항적이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브랜드들은 오히려 또 반항적인 느낌을 줄 때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느낌을 표출하는 게 좀 쿨해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항적인 느낌을 일부러 이렇게 조성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요. 키스라고 돼 있죠. 제가 청소년 시기에 꽤 유명했던 하드락 그룹이에요. 하드락 그룹. 근데 여기 보시면 사진이 좀 작긴 하지만 멤버들 얼굴을 보세요. 되게 기이하죠. 화장 수준을 넘어서 분장 수준으로 이렇게 얼굴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들을 보면 반항적이라는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바로 그런 걸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캐릭터를 추구했을 때 소비자들이 열광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열광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rebellious, 좀 반항적인 퍼스널리티를 이렇게 구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퍼스널리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엔 브랜드 에쿼티, 브랜드 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은 뭐냐면요, 브랜드 네임이 기능상의 혜택을 넘어서 제품에 부여하는 부가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들으면 그 브랜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기능적인 것, 기능적 혜택도 느끼지만 또 그 이상의 것을 느끼기도 해요. 많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 단순히 그 브랜드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브랜드 에쿼티예요. added value, 부가가치. A brand name gives to a product beyond the functional benefits. 단순히 기능적인 혜택을 넘어서서 제공해주는 부가가치. 이걸 브랜드 에쿼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부가가치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뭐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뭐 애플이 왜 좋아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애플 정도의 하드웨어 성능을 제공하는 뭐 그런 노트북, 그런 휴대폰은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의 단지 기능적인 혜택을 넘어서는 added value. 그 브랜드가 나에게 주는 어떤 부가적인 가치. 그게 비록 눈에 보이는 가치는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어도 그 가치를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브랜드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added value가, 부가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회사의 브랜드 에쿼티, 브랜드 자산은 가격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브랜드 에쿼티는 기업에게 경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를 제공하는 건데요. 즉, 사람들이 consumers willing to pay a premium. 기능상의 혜택은 다른 브랜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기꺼이 프리미엄, 추가적인 지불을 한다는 거죠. 이게 브랜드 자산이 중요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기능상의 어떤 혜택이 동일할 때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지불하는 프리미엄, 그게 바로
브랜드 에쿼티예요. 바로 그 프리미엄.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브랜드 에쿼티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브랜드 에쿼티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브랜드 에쿼티를 창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브랜드 에쿼티, 브랜드 자산을 키울 수 있을까?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한 모형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Develop Positive Brand Awareness. 예,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게 이 긍정적이죠. 단지 브랜드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Establish a brand's meaning. 예, 브랜드의 의미, 우리 브랜드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해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는 Elicit the proper response. 예,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Create intense brand loyalty. 예, 아주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예, 이런 순서로 브랜드 에쿼티를 구축해 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이 나오니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이 모형은 마치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에쿼티 피라미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가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 브랜드는 뭐다. 이걸 알려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Who are you? 소비자가 묻는 거예요. 브랜드에게. 너 뭐야?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브랜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축해야 되는 게 브랜드 세일리언스. 브랜드 세일리언스를 여기서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브랜드의 독특함, 아이덴티티. 나는 이런 브랜드야. 마치 사람이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듯이 다른 브랜드와는 구분되는 그 브랜드만의 어떤 특성, 그걸 브랜드 세일리언스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개발하고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Deep, broad brand awareness.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광범위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알리는 게 중요하죠. 알리는 게. 나는 이런 브랜드야 라고 해서 알리는 단계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잘 되면 2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미닝. 브랜드 미닝을 이제 구축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어떤 미닝을 구축하냐면요. 하나는 브랜드 퍼포먼스, 즉 브랜드의 기능, 브랜드의 어떤 기능, 수행, 성능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랜드 이미저리. 이거는 추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좀 더. 왼쪽은 퍼포먼스는 되게 구체적이죠. 기능,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이라면 오른쪽 부분은 브랜드 이미저리는 추상적인 부분이고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 좀 구분이 되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어 라고 해서 미닝을 구축하는 단계고서 여기서는 strong, favorable and unique brand associations. 그러니까 그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아주 강력하면서도 호의적인, 그러면서도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우리 브랜드만의 유니크, 독특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구축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리스폰스. 이렇게 기업이 잘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3단계는 리스폰스예요.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기반으로 브랜드 정체성과 의미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3단계에서. 자, 그런데 여기도 3단계도 둘로 나눠져 있죠.
consumer judgments, consumer feelings. 그러니까 consumer 소비자의 판단, 소비자의 느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부분은 브랜드의 어떤 성능, 혜택 이런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제품은 품질이 좋구나. 이 제품은 신뢰할 수 있구나. 이 제품은 이런 성능은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그죠? 구체적인 제품의 성능에 대한 판단. 반면에 오른쪽은 컨슈머 필링. 그죠? 이 브랜드 이미지는 이런 느낌을 줘. 이 브랜드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우아한 것 같아. 예, 이런 브랜드의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느낌들도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단계를 잘 거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lationships. What about you and me? 예, 너와 나는 어떠한가? 예, 여기서 구축해야 되는 게 consumer brand resonance. 이 resonance가 뭐죠, 여러분? 우리 공명이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공명. 예, 공명이 이제 울림이죠, 울림.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브랜드가 같이 공명한다. 즉, 하나의 어떤 공동 운명체 같이 그렇게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굉장히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가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intense active loyalty, 아주 강력하면서도 적극적인 충성도가 구축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브랜드가 성능상의 것,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죠? added value, 그런 부가가치가, 소비자가 느끼는 부가적인 가치가 브랜드 에쿼티라고 했는데, 그런 브랜드 에쿼티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결속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에쿼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자, 브랜드 에쿼티가 왜 중요하냐? 자, 중요한 이유 나와 있네요. Provides a financial advantage. 예. 재정적인 관점에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브랜드 자산은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게 재정적인 이점을 제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구축된 브랜드는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여러분, 무형자산은 뭐 이런 건물, 상품 이런 것처럼 형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무형자산이라 그러죠. 특허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이죠. 자, 그런 것처럼 브랜드는 뭐 형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큰 기업 운영에 있어서 큰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브랜드 에쿼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 파이낸셜 어드밴티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도 신용도 평가를 받고 주요 기업들도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그런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등급 평가를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데요. 거기서 높은 등급이 나오면 어떤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조달할 때도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브랜드 에쿼티가 높은 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브랜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브랜드 라이센싱이 있어요. 브랜드 라이센싱. 자, 브랜드 라이센싱은 라이센서,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자, 브랜드 라이센싱 is a contractual agreement.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냐면 one company, 그죠? 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서, 이 회사가 allows its brand name, 그죠? 자신의 브랜드를 or trademark 혹은 트레이드마크를 to be used with products or services offered by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우리 브랜드를 혹은 우리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대가로? For a royalty or fee. 예, 로열티나 수수료를 받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브랜드 라이센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브랜드 갖고 그냥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실체도 없는 브랜드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실체가 있긴 하죠. 뭐 어떤 로고라든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뭐 어떤 단어, 예,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뭐 전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굉장히 막강한 파이낸셜 어드밴티지를 주고 대표적으로 이런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여기 보면 사진에 룩소티카 그룹하고 써있죠. 룩소티카 그룹. 이 룩소티카 그룹은 이 선글라스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죠. 룩소티카 선글라스 한번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룩소티카는 자신의 브랜드를 쓰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브랜드 에쿼티가 굉장히 높은 유명 명품 브랜드들을 돈을 주고 이 브랜드 라이센싱을 해갖고 돈을 주고 로열티를 주고 자신들이 만든 선글라스에 붙여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유명한 브랜드는 없지만 돈을 주고 그 유명한 브랜드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해서 팔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브랜드를 라이센싱 해준 명품 회사도 돈을 벌고 이 회사도 이 회사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 에쿼티가 높은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생산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데만 집중하면서 브랜드는 유명한 브랜드를 쓰면서 또 나름대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윈윈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 이름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should suggest product benefits. 네, 어떤 제품이 제공하는 혜택을 잘 보여주는 브랜드 이름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자이저 배터리. 에너자이저 배터리는 왠지 오래 갈 것 같죠? 왜 그렇죠?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이름이 에너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에너지, 힘. 그러니까 왠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위스 시계 중에 타임엑스라고 있죠. 타임엑스. 예, 타임.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에 X가 붙었죠. 그러니까 타임엑스 시계는 왠지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계가 시계의 원조.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브랜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시계 이름으로 타임엑스만큼 되게 원초적인 이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제품이 제공해주는 혜택을 잘 보여주는 이름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should be memorable, distinctive, positive. 기억하기 좋고 distinctive. 경쟁사와 잘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예, 그렇죠. 기억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distinctive. 구분이 돼야 돼요. 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구분이 안 되면 아무래도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잘 나가는 선두주자 브랜드와 굉장히 비슷하게 브랜드를 지으면 좀 헷갈리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distinctive. 독특해야 돼요. 잘 구분돼야 돼요. 그 다음에 positive.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건 심각하겠죠.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영어 스펠링이 HYUNDAI잖아요. 현대가 HYUNDAI.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현다이라고 읽었어요. 현다이. 다이라고 하는 발음은 죽다라는 발음과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왠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현대가 그 다음부터 광고를 할 때마다 현대 이런 발음을 계속 광고에서 많이 넣어서 미국 사람들이 현다이가 아니라 현대라고 좀 발음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should fit the company or product image. 예. 그러니까 그 브랜드 네임이 회사나 제품의 이미지에 또 적합해야 돼요. 예, 기업 이미지에 잘 부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적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들 중에 벤츠 굉장히 유명하죠. 예, 높은 품질력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대명사가 벤츠죠. 자, 근데 벤츠에서 요즘에는 벤츠에서도 이렇게 소형차 모델들이 나옵니다. 예. 근데 벤츠에서 이런 소형차를 처음 만들면서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소형차 이름을 너무 귀여운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소형차니까 귀여운 이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는 귀여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됐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소형차더라도 너무 귀여운 이름을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이미지도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should have no legal or regulatory restrictions. 예,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규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없어야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브랜드에 heart, 그러니까 심장이죠, 여러분. heart. 이 hear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 heart라는 이름을 넣어갖고 뭐 이 음식을 먹으면 뭐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혹시 그런 쪽으로 이용될 수 있을 여지를 막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브랜드에는 하트가 사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바나나 맛 우유 아시죠? 바나나 맛 우유. 네, 바나나 맛 우유가 과거에는 그냥 바나나 우유라고 팔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바나나 맛 우유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바나나 우유라고 하면 정말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나 함량,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려면 그냥 맛이 없이 바나나 우유라고 쓰려면 바나나가 일정 부분 이상, 일정 함량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만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가 아주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라는 것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적인 규제도 또 고려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should be simple and emotional. 예, 또 너무 복잡하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게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그러니까 정서를 이렇게 어떤 우리의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이름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조이라고 하는 향수, 디올에서 나오는 조이 향수의 사진을 갖다 붙여놨는데요. 저는 이 향수 이름을 보면서 여기에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플하죠. 일단 너무 심플하죠. 조이. 그 다음에 이모셔널. 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모셔널한 이름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측면에서 잘 만들어진 향수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브랜딩 스트래티지스, 브랜딩 전략에 있어서 몇 가지 다른 전략 대안들을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크게 박스가 4개 있죠. 브랜딩 스트래티지에서 멀티 프로덕트 브랜딩 스트래티지. 여기 보시면 제품이 되게 여러 종류죠. 스노볼 블로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눈이 왔을 때 눈 이렇게 막 불어서 치우는 기계 있잖아요. 그다음에 론모워, 이거는 잔디 깎는 기계. 뭐 가든 호스, 호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그런 집 주변을 관리하는 어떤 제품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근데 앞에 보시면 다 브랜드 이름이 뭐죠? 토로죠. 예. 그래서 멀티 프로덕트, 제품은 굉장히 다양한데 브랜드는 하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요. 그냥 제품이 아무리 다양해도 오로지 한 가지 브랜드를 쓰는 전략. 두 번째는 멀티 브랜딩 스트래티지. 이게 이제 프록터 앤 갬블, P&G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는 제품마다 브랜드가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이게 이제 멀티 브랜딩 스트래티지예요. 그 다음엔 프라이빗 브랜딩 스트래티지. 여러분들 PB 상품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유통업체, 즉 소매업체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믹스드 브랜딩 스트래티지에서 미쉐린 타이어에서 뭐 직접 판매하는 거는 미쉐린하고 팔고
시어스 백화점에 납품해서 팔리는 거는 시어스 타이어에서 백화점 이름을 붙여서 팔고, 또 앱슨 프린터가 직접 할 때는 앱슨 프린터하고 팔고, IBM에 납품해서 팔리는 거는 IBM 프린터. 그래서 이제 믹스드 브랜딩이라는 거예요.